김종대 레이더, 김종대 전 의원 모셨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자, 개혁신당 뭐 여러 기사가 나오고 있어요. 지금 뭐 오늘 10시에 이낙연 뭐 전 대표 11시라던데요? 11시로 옮겨졌어요? 예, 11시로 아까 방금 나왔습니다. 그렇군요. 예. 원래 10시였는데 뭐 기자회견 한다라고 그렇습니다. 해서 뭐 이낙연 전 대표가 갈 곳이 없다라는 전망도 있었지만 뭐 그래도 깨지 않겠냐 뭐 이런 전망이 조금 더 우세하다 이런 얘기도 네, 있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봅니다. 아, 그러세요? 예. 그러니까 지금 선거운동을 이준석에 위임하느냐라는 부분 가지고 이낙연 전 대표 측에서 뭐 이제 반발이 굉장히 있었고 또 회의에서 고성이 오갔다라고 하고 뭐 전두환 국회의장과 뭐가 다르냐 이런 말까지 했다고 해요. 네. 굉장히 방식이 거칠어요. 자, 자, 당의 선거 캠페인을 이준석 대표한테 정권을 달라. 정책과 홍보입니다. 예, 이거를 자기가 다 행사하겠다. 그다음에 배복주 전 정의당 부대표를 뭐 지칭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당직 심사위원회를 하겠다. 예, 또 지도부 전원이 지역구 출마하자 이런 얘기를 이제 꺼냈다는 거고 예. 이 중에서 이제 당 선거 캠페인 부분에 대해서 최고위원회 표결을 거쳤다는 건데 맞습니다. 저는 이게 바로 파국적인 양상이에요. 보통 이런 부분이 최고위원회나 비대위원회에서 논의가 될 것 같으면 예. 먼저 설득을 해요. 이러이러한 것들은 지금 개혁신당이 출범하고 정책을 한 건도 발표 못했습니다. 이러다 존재감 이제 없어지니까 빨리 이게 기민하게 정책 발표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좀 정권을 주십시오. 그러면 그거 뭐 저기 아직 정강 정책도 덜 나왔고 뭐도 하고 그러면 그럼 TF를 만들어서 이걸 정리합시다. 뭔가 이렇게 문제를 풀어가는 건데 예. 반대합니까? 표결합시다. 이 이야기는 제가 어떤 최고위원회에서나 비대위원회에서도 못 들어본 방식이거든요. 이렇게 중요한 문제를 아니 바로 무슨 그냥 표결을 합니까? 다수결로. 다수결도 아니고 만장일치로 가야죠. 안 되면 예. 조금씩 양보해서 이래 맞춰 나가고. 하지 저기 이런 걸 갖다가 표결로 할 것 같으면 지도부가 왜 필요합니까? 매사 다 당원 투표에 붙이면 그만이지. 그래서 열차에서는 공당이 당원 투표를 굉장히 신중히 해야 되고 그런 것들이 당이 분열되기 때문에 찬반 나뉘거든요. 네. 그래서 지도부는 그런 걸 안 하도록 이런 어떤 표결 상황까지 안 가도록 항상 조정안을 만들어내라고 최고위원회가 있는 건데 내놓자마자 표결에 들어갔다. 그리고 저기 김종민 의원이 뛰쳐나갔다.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완전히 파장 분위기예요. 저기 이런 식으로 의사결정을 하면 안 돼요. 그거는 뭐 이렇게 거칠게 나갔다는 거는 이미 우리가 다수라는 자신감을 갖고 사실은 이원욱 의원이나 조응천 의원은 자기 편이지 않습니까? 이미 이준석은. 예. 그러면 예. 이낙연 소수 도려내듯이 그냥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제일 좋은 방식이 표결입니다. 말 못하게 딱 막아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거에 표결까지 갔다 이렇게 되는 거는 이미 제가 보기에는 파장이다. 나가려면 나가라. 이런 어떤 그 태도까지 의중까지 보인 것이고 사실 또 그거에 맞춰서 또 오늘 기자회견을 한다 그러니 나가지는 않더라도 나간 것이나 다름없는 상황까지 가는 거다. 이건 파장 분위기라고 봐야 돼요. 네, 이준석 대표 입장을 뭐 굳이 선회를 해 본다면은 본인도 뭐 페미니즘이나 전장현 뭐 이런 분들하고 같이 손을 합치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본인 지지층 이탈이나 또 비난을 받으면서 궁지에 몰렸을 것 같긴 해요. 네. 이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지 않냐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그걸 말이죠. 제가 1월 달부터 이거 수없이 경고했던 건데 정의당이 요즘 왜 1, 2%대 지지율까지 내려앉았느냐. 제가 12월에 비대위 갈 때 3, 4% 나왔거든요. 많게는 5%. 맞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1, 2%에 갇혀버린 게 그 유호정 사태 때문이에요. 그때 그 유호정 의원이 막 그냥 어떤 패륜적인 짓을 하고 막 자기 입장 내도 당에서 절절 매는 겁니다. 누구 하나 수습을 못해요. 의원들은 다 남의 일이고. 그러다 보니까 저 당은 문제 해결 능력이 없구나 해가지고 거기에 지지율이 갇혀버렸어요. 그러면 자 보자고. 무슨 피해가 있었냐 우리는. 대량 탈당, 지지율 폭락. 거기에다 하나 더 붙이자면 살인적인 빚. 이 세 가지에 정의당이 갇혀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제가 그때 뭐 매불쇼나 어디 많이 나가서 한 얘기가 이런 것들이 정의당에서 정리가 안 된 채로 유호정 의원이 금태섭 의원하고 새로운 선택에 가면 그 당이 타격을 입는다. 내가 지금 남의 당 걱정해 줄 바가 아닌데
어쩌자고 이렇게 일을 벌리셨냐. 그래 내가 금태섭 의원을 만나겠다. 예. 이런 부분은 저 당을 떠나서 정치에 관한 문제다. 그래가지고 아마 그 당이 피해를 입을 거라 그랬거든요. 그 뒤에 어떻게 됐느냐. 새로운 선택은 아예 여론조사에 1%도 안 나와가지고 대상에서 빼버렸습니다. 네. 그러다가 이제 이준석 개혁신당으로 다 합류한다 그래가지고 그 당이 피해를 볼 거라 그랬거든요. 네. 그랬는데 그럼 의원님 지금 유호정 의원을 가져간 당 1%대를 면하지 못할 것이다. 아니 거기 이준석 그 개혁신당에서 일어나고 있는 대량 탈당하고 지지율 폭락은 예. 우리가 이미 다 겪은 똑같은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관리하는 방법이 있을 거다.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미리 겪어봐서 하는데 그런데 이 말을 흘려듣더라고. 그러더니 지금 보십시오. 지금 저기 이준석 대표가 겪고 있는 저거는 옛날에 정의당이 다 겪었던 똑같은 내용이에요. 내용 자체가. 또 말씀을 듣고 보니까 또 그러네요. 그러니까 대단한 거지. 이 유호정 의원이 얼마나 대단한 능력자냐 하면은 당 3개를 초토화했어요. 저기 저 처음에 정의당, 새로운 선택, 세 번째 개혁신당, 예, 이준석 당인데 예. 당 3개를 저기 그 완전히 흔들어 버린. 우연일 저기 수도 있는데 그러네요. 네. 저는 한국 정치에 저만한 능력자가 없다고 봐요. 예. 얼마나 저 탁월합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어느 당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정치에 관한 문제고 각 당이 각자가 도덕과 원칙, 기강을 못 세우는 당은 무너진다는 걸 우리가 겪었기 때문에 원칙의 중요성을 다시 생각해봐야겠네요. 당신들이 반페미니즘이다 뭐다 난 사실 그런 거 안 좋아하지만 또 뭐 그 약자에 대해서 갈라치기 한 거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지금 그걸로 저 생존을 해온 정당이라면 앞으로 이 문제는 넘어서야 될 거다. 그러니까 다 우리가 미리 겪어보고 얘기해 준 건데 지금 똑같이 그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제 배복주 유호정 의원을 배제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니에요. 자기들이 합쳤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아니 뭘 준다, 모르고 안 합친 준다. 거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뭘 준다 안 준다 원래 지 거요? 아니 합쳐놓고 응? 그러니까 완전히 외통수에 걸린 거예요. 정의당이 왜 망했는데 지금 그걸 똑바로 봐야 되는 게 정치를 안 하고 정략적인 이합집산을 한 겁니다. 그러다가 지금 저 꼴이 되는 거죠. 저게. 맞습니다. 이게 거의 모두가 다 예상했던 일인데 너무 빨리 왔다 이런 느낌이에요. 네. 근데 이낙연 대표 입장에서 또 한번 선회를 해보면은 통합했을 때부터 이준석 대표 라인이 당을 장악한 것처럼 보였어요. 이름도 그대로 색깔도 그대로. 근데 뭐 공천하고 정책은 적어도 이낙연 내가 뭐 할 수 있지 않겠나, 협의할 수 있지 않겠나 했을 텐데 그것도 잘 안 되고 또 뭐 광주 출마해라 이런 부분도 좀 받아들이기 어렵고 그랬을 것 같아요. 이렇게 따지면은 뭐 이준석 대표는 대구 출마해야죠. 이낙연 광주 출마하고 이준석 대구 출마하고 원래는 그 구도로 갔었어야죠. 죽든 살든 단기 필마로 갔었어야죠. 시퍼런 바닷물에 자기 몸을 던졌어야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개혁신당의 칼라에 맞는 정치인데 어떻게 보면 슬슬 피하기 시작했어요. 영원하면서 둘 다 지지율이 안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이제 서울 쪽을 뭐 이렇게 거론하고 기웃거리고 이런 식으로 되면서 일단 그 대구의 김광석 거리에서 아주 뭐 광야에서 어떤 초인처럼 외치던 그 이준석의 모습이 퇴색되고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내가 또 한 가지 좀 얘기해야 될 건 뭐냐면 예. 제가 이준석 대표를 청년 정치인으로서 참 관심 깊게 봤던 사람이고 또 꽤 많이 응원했던 사람입니다. 예. 근데 한 가지 이제 걸리는 건 뭐냐면은 과거에 바른정당 시절에 보면은 당대표가 손학규 전 의원 아니었습니까? 근데 매일 흔들어대요. 그래가지고 그냥 당대표 끌어내리고 뭐 이러는데 너무 좀 심하더라고. 예. 그러다 안철수 의원하고 또 그래요. 이제 자기한테는 다 정치 선배이자 그 거의 아버지 뻘 그 이상 되는 분들이고 그러는데 예. 아무리 청년 정치도 좋고 뭐도 좋지만은 이 청년 정치가 도전과 패기는 좋지만은 이렇게 어떤 이전 세대를 부정하는 모습으로 비치는 게 참 안타깝다. 그러다가 국민의힘 가서 당 대표를 하고 이제 쫓겨 나올 때는 또 저렇게 피를 흘리면서 자기 정치를 하려고 그러는구나. 이래가지고 또 많은 사람들이 애정과 응원을 보내준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근데 예. 지금 이낙연 대표한테 하는 거 보면 과거에 손학규 대표한테 했던 거하고 거의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
뭔가 자기 위에 누가 감 음. 나와라 배 나와라 하는 거 절대 용납 못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를 악물고 막 하는. 음. 근데 그렇기 전에 이제 막 합쳤으면 그때 예. 바른정당도 그랬어요. 합쳐가지고 새로 하기로 했고 이제 서로 집 한 칸이라도 마련했으면 일단은 어떤 그래도 상호 어떤 그 화합 기간이랄까 서로 동화 기간이라도 좀 가지면서 맞습니다. 어떤 예. 대화를 좀 이렇게 좀 음. 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서로 주파수 맞춰가는 시간은 좀 있어야 되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그냥 막 치고받고 이런 음. 것들 보면 이거 세대 갈증을 너무 증폭시키는 것 같다. 또 음. 이준석 대표가 어디 방송 나와서 하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낙연 대표와 세대 차이가 컸습니까? 뭐 음. 이렇게 회의를 같이 해보니까 예. 근데 단호하게 답변하더라고. 생각보다 큽니다. 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예. 야. 아니 그런데 예. 이런 어떤 세대 차이를 갖다가 하고 뭐 또 페미니즘을 어떻고 또 장애인들을 음. 어떻고 이러다 보면 이 또 이런 갈라치기 하는군요. 것들이 예. 청년 정치로서의 어떤 처음에 부각되는 데는 유리했을지 음. 모르나 음. 당 대표로서 조직을 이끌어가야 되는 맞습니다. 조직 사업을 해야 되는 사람으로서의 언행으로 적절하냐는 거예요. 그럴 땐 세대 통합을 주장하고 자꾸 자기가 먼저 자세를 낮추고 고개를 숙이고 이렇게 하는 게 리더의 그 품격인데 이래 보면은 뭐가 권력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점점 거칠어져. 음. 이런 게 이제 하루 이틀 본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엔 좀 음. 나아졌나 했지. 그런데 이런 것들이 이제 또 지지층 탈당하고 이러면서 금방 탁 대바라져 가지고 서로 간에 이제 이러면 헤어집시다 뭐 이런 수준까지 간다 그러면은 도대체 이거 개혁신당을 애시당초 왜 했나? 음. 정치는 왜 했나? 이런 질문 안 할 수가 없어요. 의원님 그러면 이준석의 김종인 카드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그것도 때가 김종민 의원이 늦었지. 그랬잖아요. 예. 이준석 의원이 뭐 기자들하고 티타임 할 때 뭐 음. 이낙연, 김종민 그만두면 뭐 천하람, 이원욱 두 분 임명하고 음. 특히 김종인 대표 찾아가서 읍소하면서 정권 드리겠다. 이렇게 했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게 계속 소문은 계속 있어 왔어요. 이준석 대표 뒤에 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있고. 근데 이 김종민 의원의 말이 맞다면 사실이라면 이준석 의원이 김종인 카드를 꺼내 든 거잖아요. 네.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그런데 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하고 이준석 대표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사이입니다. 그 둘은 원래 언제부터냐면 박근혜 그 대통령이 이제 비대위원장 하던 시절에. 비대위원장 하던 시절 그다음에 대통령이 돼서 내친 7인방이 있어요. 그 중에 맨 위에가 김종인이고 맨 아래가 이준석이고 중간에 뭐 이상동 교수도 있고 예. 이수혁 전 주미대사도 있고 그래서 그분들 강남에서 자주 모이던 사람들이고 그다음에 그 이준석의 개혁 보수 경제민주화에 관한 어떤 이준석 류의 개혁 사상은 김종인한테 그 원래 뿌리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거의 같아요. 그런 점에서 의지를 하고 싶은 마음은 난 이해가 가. 그리고 사실은 진즉했어야 돼. 한 6개월 전부터. 그러면 약간 달라지는 예. 건 뭐예요? 아니 그렇게 해가지고 원래 자기들이 가졌던 개혁 보수의 그 플랫폼 이런 것들에 옛날의 팀들을 이런 에너지를 예. 확장해서 네네. 결국은 개혁 보수의 길을 갈 수 있는 조금 품이 넓은 정치 이런 것들을 원래 갔었어야 되는데 이준석 대표가 안 나오고 국민의힘에서 계속 버티다가 이제 전격적으로 신당 창당하고 이러는 동안에 결국은 이게 연합이 아니라 홀로 독고다이 홀로 이렇게 가는 어떤 그 길로 이제 가버렸고 그러다가 이제 밖에 나와 보니까 선거는 앞두고 해가지고 급히 빅텐트를 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은 늦었다. 사실은 늦었고 그리고 원래는 그 길로 이준석 대표가 가고 그러면서 대구 출마의 수순으로 이렇게 내려갔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외쳤어야죠. 예, 그게 바로 그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 때 당원 모집하러 다니던 이준석의 원래 모습이거든. 원래 그 모습으로 가가지고 예. 대구로 쳐들어갔었고 이제 김종인 위원장한테 이렇게 어떤 그 엄브렐라 하나의 우산 역할을 부탁을 하고 이렇게 갔었어야 된다 원래는. 근데 지금 이렇게 보니까
그 길이 아니라 엉뚱한 길로 지금 와가지고 새로운 살림을 차린 거거든요. 그러면 김종인 비대위원장 오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이제 자꾸 의심을 사는 거죠. 예. 이준석이 저 깰라고 그러고 다시 원래 또 김종인 위원장하고 뭐 어찌어찌 해보려고 그러나? 근데 이거는 이준석 대표가 오늘 방송에서 이미 부정을 했기 때문에 그냥 썰 대 썰. 이게 또 하나의 어떤 불신의 표상으로 남는 거지 당장 구도를 바꿀 얘기는 못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군요. 오늘 11시에 이제 이낙연 전 대표가 어떤 기자회견 할지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만약에 뭐 이제 깨진다, 결별할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봉합을 한다고 가정했을 때도 어차피 또 비례 순번 가지고 갈등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은 뭐 허은하 의원이나 양양자 의원 같은 경우 이준석 대표는 반드시 비례 순번에 홀수번으로 늘락을 할 것이고 예. 요거를 아마 또 이낙연이나 새로운 미래 쪽에서 과연 받아들일 것인가 이런 부분에서 이제 순번 갈등도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특히 여성 후보가 이제 치열한 논점이 있을 것 같고 거기에 배복주 후보가 공천 신청을 하느냐 마느냐 예. 이 문제도 이제 도사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네요. 예. 그러다 보니까 특히 요 지점이 아마 갈등이 좀 커질 만한 사안인 것 같아요. 아니 의원님께서 이제 정치 고수시잖아요. 연합도 많이 해보시고 고수는 아니고 만약에 뭐 선택하신다면 어떻게 하실 것 같으세요? 누가 이준석 본인- 입장에서 예, 본인 입장에서 내가 선택하신다면 이준석이라면 예, 아니 저는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저기 뭐랄까 어차피 이준석이 중심이고 모든 지지율을 끌어가는 핵심이기 때문에 저기 자기가 지지층 앞에 나서서 우리 살려면 이 길밖에 없습니다. 예우해드려야 됩니다. 그지 제가 뭐 페미니스트 아니라는 거 다 알고 있을 거고 다 알고 있는 건데 이 정도 유연성도 없이 우린 죽는다 하고 자기 지지층을 설득을 일단은 진정성 있게 하룻밤을 꼬박 새서라도 해야 되는 거고 근데 그냥 죄송합니다. 부족함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한없이 거기서는 약해져서 물기가 확 빠져버렸어요. 그리고 저쪽에 가서는 어떻게 하냐면은 다 니들 때문에 이런 거야. 나한테 정권 내놔. 아니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저쪽에서는 또 이거 뭐 막 그냥 어린애 투정도 아니고 막 그냥 그냥 허치해놓고 막 그냥 땡깡을 부린다 그래. 나 오늘 소설 많이 쓰네. 이런 식의 어떤 그게 되니까 일단은 답이 없는 문제 제기를 하는 거거든요. 예. 그렇게 되면은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조금 준비 안 된 대표의 모습이기 때문에 이런 걸 과거에 어떤 노련한 정치인들 같았으면 막후에 식당에서 만나고 또 지지층하고 SNS 몇 시간 토론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 물줄기를 만들어내는 게 리더지. 사실은 다 있는 상황에 꿰어 맞추고 조건 맞추고 계산하다 보면 여기서 그냥 증발하고 끝나는 거지 뭐가 남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참 이준석답지 못하다. 지금 상황이 그렇게 봐요. 녹색정의당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녹색정의당이 통합 비례대표 위성정당 참여 제안, 민주당의 제안 거절했죠. 네. 그죠? 그런데 민주당하고의 지역구 연대는 추진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또 했거든요. 그러면은 비례대표 부분에 대해서는 명분을 그리고 지역구에 대해서는 뭐 실리를 추구한다 뭐 이런 결정입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언론 보도가 상당히 좀 이상하게 나가고 있는데 그 녹색정의당 진보당이 지역구 몇 석을 달락을 했다는 식으로 언론 보도가 나가고 있어요. 지금 조선일보에서 어떻게 나갔냐면 녹색정의당이 비례 2석, 지역구 5석 안팎, 진보당은 비례 2석, 지역구 3석가량을 민주당에 요구하고 있다. 이렇게 또 보도가 났습니다. 아니 근데 그건 전형적인 마타도어인데 일단은 녹색정의당은 비례선거연합은 안 한다. 예. 뭐 그건 녹색당하고 연합정당 만드는 순간 이미 결정된 겁니다.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제가 여러 번 얘기를 했어요. 이게 왜 그런가 여러 번 얘기했고, 그건 이미 안 되고, 그러면은 원래 그 당내에서 민주당하고 그래도 연합을 주장해야 된다고 하는 몇 안 되는 사람이 저하고 배진교 원내대표하고, 예. 그다음에 이제 김준우 대표나 또 우리 당의 집행위원장 정도는 논의해 볼 수 있지 않느냐 정도. 그래서 저는 적극적 연합론자였고 그랬는데 우리가 왜 주장을 못했느냐 연합. 민주당이 병립형 회기하고 당원 총투표 한다 그러고 맨날 이런 뉴스가 나가가지고 민주당하고 연합 얘기를 꺼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쩌다 한번 꺼내긴 했지. 그런데 신문 기사 보세요. 회기한다 그러잖아요. 뭐 아니잖아요.
아, 이걸 보고도 그래 말하냐. 이래 보니까 우리가 발언권이 약해지는 거지. 그래가지고 녹색당하고 합치는 걸 찬성해주고 예. 거기서 이제 안 되겠구나 하고 끝내버린 건데 돌연 민주당이 반전이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비례연합은 그렇다 치고 그러면은 배진교 원내대표가 이제 연합론자니까 그 저기 민주당하고 그 연석회의 나가가지고 비례연합을 하다 보면은 쟁점 지역구도 연대를 해야 된다. 그 대표적으로 울산, 예. 창원, 성산 이런 데나 아니면 인천에 한두 군데 뭐 이런 데 정도 또 고향의 심상정 지역구 얘기까지 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게 비례연합을 하는 당끼리 지역에 가서 서로 싸우면 이게 연합의 모양이 안 나오니 이런 걸 패키지로 좀 한번 보자는 얘기를 했고 예. 민주당이 그걸 한번 응할 수 있다 그랬는데 정작 녹색정의당에서는 그런 논의 일체를 인정을 안 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배진교 원내대표가 사퇴를 해버렸지. 협상이 난 못하겠다 이제. 예.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입장까지 봐서 이에 비례연합은 못하겠는데 여전히 창원, 성산이나 울산 북구는 사실은 저기 진보 정당이 단일화하자 그러는 게 아니라 민주당에서 단일화에 더 적극적인 지역구거든요. 거기서는 진보세가 세니까 저기 그 민주당보다는 오히려 진보 정당이 더 발언권이 세요. 예. 그리고 과거에 단일화를 안 할 때 국민의힘한테 의석을 헌납한 지역입니다. 괜히 창원, 선상 노회찬 대표 하던 데서 민주당, 정의당 다 나갔다가 당선은 국민의힘, 울산, 북구, 동구 이렇게 되니까 이건 민주당 입장에서도 단일화가 국민의힘 의석을 헌납 안 하는 굉장히 중요한 그 이벤트예요. 거기에다가 이제 저기 현역 의원이 있는 뭐 전주의 을 같은데 강성희 의원 지역구라든가 예. 이런 데 정도에서 또 싸워버리면 이건 민주당도 굉장히 손해가 크거든요. 그러니까 몇몇 지역구에서 지역 제휴 연대는 할 수 있다. 요 정도만 열고 녹색당을 설득을 했으니 비례는 아니다고 해서 김준호 대표가 녹색당을 설득을 했으니 이 정도는 양당 간에 이제 그 저기 저 협의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건 이제 얘기가 됐고 비례는 진보당은 계속 민주당하고 연합에 관심이 있어요. 아, 그렇군요. 예, 그런데 녹색정의당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가 된 거기 때문에 그럼 의외로 이 보도는 그러면은 비례 2석, 지역구 5석 안팎 이렇게 숫자까지 나온 황당한 거는 기사죠. 오보인 건가요? 황당한 기사예요. 이거는 저 있을 수도 없고 이거 얘기들은 심상정 의원이 나는 빼달라. 맞아요. 나는 저기 뭐냐 우리 지역구는 저 후보 단일화 없이 나 하던 대로 하겠다. 내 얘기는 그러면 빼버려라. 이러한 이거죠. 보도를 보고서 이런 반응이 나온 그렇죠. 겁니까? 내가 심 의원한테도 이렇게 확인을 해보면은 그 배진교 의원하고 의견 충돌이 심했어요. 배진교 의원한테 아예 회의도 나가지 말아라고 한 게 심 의원입니다. 그런데 심 의원이 자기 지역구가 그 거래 대상으로 됐다 그러니까 격분을 한 거죠. 근데 지금 녹색정의당이 그 민주당의 위성정당 참여 제안 거절을 하고 지역구는 연대하자라고 하니까 바로 나오는 얘기들이 이건 심상정 살리기 아니냐. 그러니까 심상정 의원 당선 가능성은 지역구에서 연대하면 높아지겠지만 그러면은 그 녹색정의당이 비례는 못 가져가는 거 아니냐. 이런 근데 얘기들도 나오고 있어요. 일단 심상정 본인이 굉장히 불쾌해하는데 거기서 5선 의원이 된 중에서 지금까지 단일화 없이 3번을 내리당선됐고 뭐 지금이야 여론이 많이 나빠졌다 그러지만은 그게 심상정은 본인의 길이라고 생각하는데 자기를 거래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주고받는 거는 뭐 설령 낙선하는 한이 있어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게 심 의원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확실한 원칙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저기 민주당은 고민을 할 수 있죠. 심상정 또 저기 민주당 후보 다 나갔다가 그러다가 보면은 누가 봐도 국민의힘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거든. 그렇게 굳이 할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공천 안 하고 냅두든가 공천을 하더라도 그냥 당에서 개입 안 하고 밑에서 알아서 하라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소극적으로 개입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리고 과거에도 그렇게 했고 그러면은 제가 보기에는 그 이런 걸 괜히 뭐 선거제휴를 연대를 한다 그러면서 고향갑을 가가지고 뭐 후보 단일화 경선하고 하지도 않을 거지만 괜히 그런 거 해가지고 서로 불편할 일이 없다. 그런데 국민의힘한테 의석을 헌납하는 일만은 어떻게 없애려면 그건 민주당이 알아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괜히 건드려서 벌집 쑤실 이유가 없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울산의 2개 지역구하고 창원 성산입니다. 예. 여기서 거기까지 이제 전주를 하고 한 4-5 군데 정도 저기 대승적 차원에서 협력할 수 있지 않겠냐 이런 느낌이죠. 여기서는 분열되면 오히려 국민의힘 좋은 일 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도 뭐 부족하면은 몇 군데 더 할 수도 있죠. 예, 저기 진보 정당이 경쟁력 있는 지역구라면은 예. 나와서 서로 소모전하고 피 흘리느니 힘 합치는 게 왜 나쁩니까? 그래서 뭐 인천 쪽에 하나 볼 수도 있는 거고 광주 쪽에서 하나 볼 수도 있는 거고 그렇게 해서 서로 손실을 줄이자면은 그거야 좋은 일이지. 그게 왜 나쁜 일이겠어요? 예, 하나만 더 짚어볼게요. 조국 신당 정당 지지율이 처음으로 나왔는데요. 네. 개혁신당을 앞섰다라는 여론조사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여론조사 꽃에서 나온 건데 ARS 조사에서 조국 신당이 13.6%를 얻어서 개혁신당의 7.2%를 앞섰다. 거의 2배 가까이 앞섰다라는 거고 이 기사를 조국 전 장관이 이제 공유를 했어요. 이 여론조사 결과를. 그래서 좀 언론에 보도가 됐거든요. 근데 이 결과가 뭐 희망회로다 또 이런 댓글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가장 뜻밖인 게 뭐냐면 전 처음에 우려를 많이 했거든요. 야, 이게 또 조국의 강을 걷느냐 마느냐 또 이 문제인가? 사실 그 조국 장관 문제가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급격하게 지지율 하향 곡선을 겪은 첫 번째 출발점이었습니다. 그때 30%까지 내려갔었거든요. 그리고 진보 정당하고 그 감정적 알력이라든가 온 정치가 사실은 조국 장관 사태 때 다 벌어졌다고. 그런데 본인이 사법적인 건 사법적인 투쟁을 하셔야 되는데 비사법적 투쟁을 하시겠다고 하는 게 과연 맞느냐. 또 이렇게 네. 되다 보면 이건 비례 정당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죠. 예. 예. 그러면 이게 연동형 취지에도 안 맞는 거거든요. 지역구에 많이 출마해서 했는데 정당 지지율은 나왔으나 지역구 당선자가 없을 때 비례 의석으로 보정해 주는 걸 연동형이라 그러는데 이제 우리 정치의 나쁜 선례는 뭐냐면은 오로지 지역구는 관심도 없고 선거 때 비례만을 바라보고 떴다방처럼 생기는 당들 이런 당들이 이제 연동형의 수혜자가 되는 그렇죠. 상황. 그러니까 원래 그러면 취지에 맞지 연동형 않죠. 취지에 전혀 안 맞는데 이게 이제 범람을 하는 이런 부작용. 여러 가지 이제 것들을 봤을 때 또 민주당 쪽하고 제휴했을 때 청년표가 과연 우호적이겠느냐 이런 문제들 보면은 저는 이것 또 하나의 어떤 숙제나 과제를 내주신 거 아닌가 이런 면에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근데 지금 일단 그 지지율이 2자릿수로 나오고 거기서 이제 조국 신당이 결국은 하나의 어떤 그 원내 정당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면 그건 그거대로 우리가 수용하고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은 이게 조국 신당이 그렇다고 해서 조국 전 장관 말대로 뭐 정의당을 대체하겠다 뭐 이러면서 그 뭐 기존 정치에서의 구도를 바꾸기 위해서 나선 거라면 과욕이다. 그러지 말고 하나의 어떤 검찰공화국 그걸 갖다가 끌어내리기 위한 맨 앞에 창끝 정당이 되시라. 날아가서 적에게 가서 박혀버리는 개혁의 창끝이 되셔라. 그지 뭐 같은 진보 정당에 대해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고 뭐하고 벌써 여기까지 나가는 건 과욕이시고 그리고 할 필요도 없는 얘기다. 그냥 날아가서 돌아오지 않는 화살이 되겠습니다. 창끝이 되겠습니다. 이걸로 족하고 또 그걸로 많은 국민들 가슴을 울릴 거기 때문에 거기에서 하나의 플랫폼을 마련하는 정도. 그리고 민주당하고 선거 제휴는 저는 안 하는 게 서로 양자한테 좋다고 봅니다. 그렇게 보시는군요. 예, 그렇게 보여지죠. 지금까지 조국 갖고 반성문을 쓴 게 몇 번인데 지금까지. 민주당이 툭 하면은 신임 당대표가 혁신위원장이 조국 반성합니다 하고 지금까지 반성문 쓴 게 몇 번입니까 지금까지. 그러다 보면은 이런 것도 다 거짓말이 되고 그러다 보면 괜히 저 없었던 이제 분열 의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럴 바에는 따로 가는 게 낫다. 그렇게 해서 너무 기존 정치에 조국의 강이라는 또 하나의 변수로 모든 당이 다 괴로워지는 사태는 이거는 2018년, 19년 상황이 그대로 재현된다는 얘기인데 그게 바로 문재인 정부의 내리막길로 갔던 사건이거든요. 결과야 어떻고 뭐 저기 과정이야 어떻고 이유야 어땠든지 간에 그게 국정에 큰 부담이 돼가지고 오늘날 정권 교체까지 이르게 됐다는 엄연한 냉정한 현실은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 오늘 김종대 전 의원님께서 이준석 전 대표 그리고 또 조국 전 교수에게 정치적 메시지를 보내신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종대 전 의원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의원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